2022년에 있었던 그런 공습경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어떤 우리나라 영공이나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떤 군사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역이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습 대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치열하게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 위기관리, 재난관리 체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전 이맘때죠. 2022년 11월 2일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북방 한계에서 이남으로 떨어졌었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울릉도 전역에 설치된 14개 사이렌에서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동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소식과 함께 울릉도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을 곳곳에선 대피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큰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행정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공습경보는 오후 2시쯤 해제돼 경계경보로 대체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 2016년 백령도와 대청도에 내려진 이후 6년 9개월 만으로 울릉도에선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휴대전화나 TV를 통해 미사일 발사 소식을 확인했고 뒤늦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울릉 지역 초중고등학교 7곳에선 수업 중단과 대피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긴급 회항하는 등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 71척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귀향했습니다. 또 고성 통해전망대와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등 주요 안보관광지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네, 교수님 그 영상 보니까 저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놀라셨던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당시 좀 공습 대비 체계에서 좀 부족했던 점은 뭐였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점으로 좀 이해하는 관점과 그러나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관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금 저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경보를 듣고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뭐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게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시스템이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고요. 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서도 공중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 이걸 우리는 공습 위기라고 하고 미사일이나 포탄이 날아오는 것,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공습 대비 민방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공습 대비 민방위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 평가 요소는 크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북도와 그 경상북도의 범주 안에 있는 울릉도의 민방위 기본법상 민방위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경보 시스템이 정밀하게 작동되었느냐, 신속히 작동되었느냐, 잘 작동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경보를 듣고 주민들이 잘 대피했냐, 신속히 대피했냐, 대피할 곳으로 대피했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대피소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 대피소의 기능들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매우 중요한 진단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공습 대비 체계가 크게 4가지로 평가하는데 이 중에서 경보 빼고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작동되지 경보 빼고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습 경보나 경계 경보 그동안 한 10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수도권이나 서해 5도 쪽에서 이제 경보가 울렸었고 울릉도 그러니까 동해 쪽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해 쪽에서 처음 발생한 거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상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생했다고 하지만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동해 바다는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뭐 중국, 러시아, 또 일본, 그다음에 또 미국, 그다음에 또 우리하고 아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해군 군사력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1905년 러일 전쟁 때 동해에서 또 매우 큰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고요. 뭐 말씀드리자면 동해 바다는 매우 중요한 해군 무기들의 그런 각축장이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고 얘기한다면 그 함정과 그런 그 잠수함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해 바다에서는 엄청나게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다고 본다면 2022년에 있었던 그런 공습 경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바다만 그러냐? 공중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항공기들은 공군의 그런 전투기나 폭격기들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카디즈.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디즈, 우리는 카디즈인데 우리 이 동해에 있는 우리나라 카디즈에 중국 군용기, 러시아 군용기가 엄청나게 많이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때때로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매우 그런 공습 대비 동해 쪽의 공습 대비 시스템은 잘 준비하고 있고 잘 훈련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단순한 서해 5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해는 앞으로 더 이런 군사적인 공습 대비 시스템, 공습 대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영공이나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떤 군사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역이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 반경 거의 한 25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습 대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교훈은 현재 이스라엘 중동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대부분 공습 폭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습 대비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느슨하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공습 대비 시스템, 폭격, 미사일, 포격 이런 시스템들이 가장 중요한 국민 보호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공습 대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치열하게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가 언제든지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더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대비가 미흡했던 사례가 지난해죠. 지난해 5월 31일 그 백령도 경계 경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도 기억나는데 서울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 영상 2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텅 빈 새벽거리에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 실제 상황을 강조하는 안내방송에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서울시의 긴급 문자가 날아듭니다.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2분 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됐다는 알림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다시 보냈지만 이미 혼란이 빚어진 뒤였습니다. 오락가락 안내에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대피 정보 등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만 수도권 소방당국에 문의 전화 4천여 건이 폭주했고 불안을 호소하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보와 사이렌에 서울이 패닉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요 외신들도 경보 오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발령했다는 행안부 발표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를 발령하라는 행안부 지령에 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이나 스피커 고장으로 경보를 전달받지 못한 백령, 대청 지역의 전파를 지시한 건데 서울시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다른 광역시도는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혼란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권은 정부와 서울시가 불안을 조장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서울시가 경솔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잘못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달 전 서울 종로구청은 훈련 상황에서 지진 재난 문자를 오발송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폭증한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 한덕수 총리는 이번 과정을 복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제 뉴스 보셨습니다만 이 서울시랑 행안부가 입장이 엇갈렸어요. 행안부는 서울시가 오발령을 낸 거다라고 얘기하고 서울시는 오발령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민들이 혼란스러웠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평가하기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맞다. 행안부는 조금 너무 그 민원을 우려해서 좀 과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오발령은 아니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북쪽에서 이미 그런 그 미상의 비행 물체가 발사돼서 날아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지만 추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습 대비에 대한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치는 옳았다. 예.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미상의 물체가 날아왔는데 남쪽을 향해서 서해상에서 남쪽을 향해서 서해상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 확인된 일이지만 이 북쪽에서 발사된 이 비행 물체가 평택 쪽을 지나서 저쪽으로 내려가다가 통제 불능의 비행을 2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 궤적을 했던 그래서 거죠. 결국은 우리 해군에서 그 비행 물체를 인양해내서 조사를 했지만 자 그런데 이 비행 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비행 물체가 2분 정도 통제 불능에 발사 당국의 통제 불능에 비행을 하다가 바다로 빠졌다는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통제 불능으로 평택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와서 통제 불능의 비행을 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것은 공습 경보를 내린 것은 바람직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문자의 내용이 당시에 오키나와에 발령된 일본의 문자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일본은 명확하게 두 문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건물 아니라 지하로 대피해라. 딱 두 마디였어요. 명확하네요.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준비해라라고만 했지 앞에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서울 시민들이 당시에 실제로 대피한 가장 핵심은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은 공습경보 때 지하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디로 가라? 예, 어디로 가란 말이 없어서
이어지는 논리적 귀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대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대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릉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네.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인데 불평을 많이 제기했다. 이런 점들이 좀 크게 문제로 진단이 됩니다. 네, 그때는 당시 그랬고 올해 5월 28일 경기도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처음으로 이제 보낸 날이었는데 이제 이때 지자체에서 이제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고 이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됐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약간 좀 파악이 어렵다라는 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이 문제는 정밀하게 진단해 보면 이러한 그 주민 보호를 담당하는 그 경기도의 실무자의 지나친 경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군사적인 위기이든 또는 재난이든 간에 국민보호 시스템의 작동성은 네. 대부분 교집합이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지금 당시 이제 경기도에서 보냈던 문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자를 어떤 그것이 경계경보가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이고 이러하니 어떻게 조치하라는 어떻게 네네. 실행하라는 그런 문자들을 보내는 것이 좀 바람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문자를 많이 발송을 하는데요. 예. 요즘 들어서 또 문자를 읽지 않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제 카카오톡 대부분 읽으시니까. 예. 왜냐하면 또 지금 누가 실종됐다는 문자까지도 많이 날아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자가 발송이 안 되어서 또 굉장히 큰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문자 발송이 좀 촘촘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문자 발송하는 것을 좀 지겨워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군 오물풍선 문제가 됐든 또는 이런 참 재난 상황이 됐든 간에 문자가 오면 꼭 성심성의를 다해서 읽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성숙한 안전 문화다. 네. 그러므로 꼭 좀 문자를 읽고 숙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이런 재난 문자 꼭 읽으셔야겠고 그렇다면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예. 재난 문자 보낼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예. 대부분의 상황들이 긴급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잘 훈련을 안 해놓으면 갑자기 멘붕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이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훈련을 하되 가장 그 메타적인 주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발생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대피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먼저 발송한 뒤에 그 상황이 좀 자세히 파악되면 그 후속 문자로 어떤 이 위기의 원인 같은 것들을 예.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또 어디로 가라 또 명확하게. 예. 그렇게. 먼저 대피의 내용, 네.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먼저 알린 뒤에 예. 그 다음 후속 문자로 파악되는 대로 후속 문자를 보내는 것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 처음에 보낼 때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실행 중심의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악된 내용들을 후속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경보 체계도 많이 바뀌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핵 경보도 생기고 또 우리 경계 경보하면 많이 익숙한 게 사이렌 소리였는데 사이렌 소리도 없어졌다고 이제 최근에 들었어요. 또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문으로도 표기를 한다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교과서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경보의 그런 그 시스템을 섬세화해 놓으면 좋겠죠. 근데 이건 탁상공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그 구별된 그 이제 세분화된 사이렌과 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다 바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심플한 경보가 훨씬 효과적이다. 훨씬 작동이 잘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경보를 발령해 놓고 예, 예. 대피를 하도록 해 놓고 예.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후속타로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경보를 보완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네. SNS나 뭐 문자나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올해 2월에 저렇게 경보 체계가 약간 심플하게 약간 간략하게 변한 건가요? 공습 경보, 경계 경보. 그렇습니다. 저건 바람직합니다.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예. 돼서. 그런데 이제 저기서 네. 화생강 경보, 핵 경보는 거의 발생되는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습 경보와 경계 경보이고 화생광 경보나 핵 경보는 저렇게 발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네. 반드시 후속으로 네. 저걸 설명해주는 후속 보조 문자나 네네. 보조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사람들은 저렇게 구별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네네. 예. 그리고 저 화생광 경보나 핵 경보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보를 해 놓되 네. 반드시 후속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보 상황에서 또 발송되는 게 재난 문자잖아요. 네, 네. 이 재난 문자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그리고 안전 안내 문자인데 이 3가지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네, 아주 이렇게 위급, 긴급, 안전 이렇게 구별해서 보내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우 분류해서 체계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 문자를 받아보는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자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직접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재난 문자라고 표기해서 보내더라도 시민들은 이걸 굳이 구별하지 않고도 내용만 보고도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참 보여지고요. 수신 거부 불가능, 수신 거부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국민 보호를 위한 재난이든 뭐 군사적인 위기든 테러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수신 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떤 레벨은 수신 거부가 가능하고 어떤 레벨은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거는 받으셔야죠. 받아야 되고 또 이걸 읽어야 되는 것이 시민의 네네.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 거부와 불가능을 구별해 놓은 것은 개선해야 된다. 모두가 수신 거부를 못하게 하고 이걸 반드시 읽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은 수신 거부하지 말고 읽고 실행에 옮기는 시민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것이 선진 민주 안전 국가의 시민의 의무이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재난 문자가 날아와도 네. 조금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막 수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만큼 맞습니다. 또 아까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명확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쉽게 잘 그 재난 문자를 보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나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디로 피해야 되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속히. 네, 어디로?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어디로? 대피소로 가는 겁니다. 네, 신속히 대피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속히 대피소로 갈 때 어떻게 하냐? 공습 경보 시에는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밖에 있는 분들은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도 지하로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이게 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건물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낫다는 됩니다. 거죠. 왜냐하면 공습 경보 때는 파편에 의해서 대부분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100%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네, 그리고 지하로 신속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너지더라도 지하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예. 무너지는 것보다 파편에 의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습 경보 때는 무조건 지하.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살잖아요. 맞아요. 또는 지하철 타고 이동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빨리 간다. 네, 그런데 이때 승강기 타면 안 되고 걸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앵커님도 네. 사시는 아파트에서 네. 예를 들어서 10층에 사신다. 네. 걸어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보셨어요? 아유, 안 가봤죠. 이게 문제입니다. 네. 반드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걸어서 가보는 훈련을 꼭 1년에 몇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감이 옵니다. 내가 몇 층층 내려가면 좀 어지럽더라. 몇 층층 내려가면 다리가 후들거리니 여기서 잠시 쉬어야 되겠더라. 네. 이런 감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유형에서는 지진이 났다. 예. 지진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예. 오히려 개활지 같은 개활지 곳으로. 넓은 공간이 있는 건축물이 없는 곳으로. 지진은요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네. 지진이 딱 발생하면 흔들리면 30초 내지 50초 정도 흔들리다가 딱 멈춥니다. 네. 이 멈출 때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이 맞다. 이때도 걸어서 나간다. 네. 지진 때는 그렇고요. 또 그러면 해일이 왔다. 네네. 그러면 이때는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산이 보인다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산이 없어요. 예, 건물이 도시예요. 있어요. 예. 도시예요. 그러면 무조건 건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최소한 3층 이상으로. 그러면 해일에서 살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산사태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산사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자락에 있던 흙과 독일이 물에 휩쓸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역시 대피하는데 산자락으로부터 먼 곳 흙과 돌이 휩쓸려 내려오는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는 겁니다. 그 산의 반대 방향? 예. 그런데 이미 휩쓸려 내려올 때는 늦기 때문에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 시간당 30mm 네네. 이상, 50mm 이상 온다. 그러면 미리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비가 많이 온다면 미리 대피한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로? 산자락으로부터 먼 곳에 넓은 곳으로. 예, 대피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침수 때는 네. 역시 논리적으로 저지대로 빗물이 모이겠죠. 강남역 네네네. 쪽으로 빗물이 모이겠죠. 그러면 이 침수 지역을 벗어나거나 급하다면 건물 3층 이상으로 대피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피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 이제 수가 재난 있겠습니다. 유형별로 이제 가야 하는 대피소 말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피소에도 이 공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도 이런 이제 대피소를 잘 만들어 놓은 이제 뉴스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뉴스 영상 보시고 한번 또 이야기를 더 나눠 보시죠. 네네. 스위스 쥐리 주택가의 한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30cm 두께의 방호문 2개를 열자 여러 개의 방이 나옵니다. 습기를 방지하는 공기 정화 시설, 난방 시설은 물론 화생방전에 대비한 제동용 샤워 시설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식당, 침대도 완비돼 있어 가족 단위 임시 거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대피소는 모두 17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쥐리에만 이 같은 공공 대피 시설이 160개가 넘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대피소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지은 지 50년 된 이 아파트 지하에도 가구별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축물자를 저장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공공 대피 시설 5,100여 개, 개인 대피소까지 30만 개, 전체 인구 700여만 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핵 공격 등 어떤 재난과 재해도 견딜 수 있는 대피 시설은 스위스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우리 기자가 저 외국의 대피소를 아주 현장감 있게 취재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피소 많이 가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대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신 그 스위스 사례는 핵 공격에 대비한 산 속의 바위 안반층 속의 대피소를 또 오랫동안 핵 공격, 핵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호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매우 모델적인 모습인데요. 저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단하기에는 이 대피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에 따른 대피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단기간에 잠깐 머물 수 있는 네. 뭐 침수랄지 산사태랄지 이렇게 단기간에 잠깐 3시간에서 한나절 정도, 하루 정도 있다가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단기간 대피 시설. 이곳은 주로 그냥 시설과 식수 정도 네. 있으면 됩니다. 이 또 이 기간별 대피에서 장기간 대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랄지 네. 막 이렇게 또는 울진 산불이랄지 이렇게 생계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한 달 이상 내가 파괴된 우리 집이 복구될 때까지 한 달, 2달, 3달 생활이 가능한 대피 시설 이렇게 장기간 시설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단기간, 장기간으로 구별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그 대피 시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접경지 연평도 포격 이후에 접경지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에 이런 군사적 대비에 일을 한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이런 대피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대피 시설들을 조금 더 확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건 확률이 매우 낮지만 핵공격 대비 방사능 누출 화학물질 화학전 대비 이런 화학물질 대피한 시설로서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밀한 밀폐 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뭐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랄지 화학공단 인근이랄지 이런 곳들에는 이런 시설들이 거점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별, 유형별로 대피 시설들을 잘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 250만 명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이제 재난을 알릴 때 뭐 영어로 알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안내 대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많이 미흡합니다. 크게 2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25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엔의 진단에 의하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네.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이미 유엔은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모두가 영어를 아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어를 알고 영어를 판독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도 있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자기 나라 언어만을 아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이외의 다양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다양한 언어들로 이런 참 재난 문자나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매뉴얼도 다양한 그런 언어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난 훈련이나 또는 실제 상황에서 대피할 때 꼭 외국인과 함께 노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대피하는 배려의 동행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제 화성 이제 리튬 화재 사건도 이제 있었는데 그만큼 또 대형 화재라든지 안전 사고에 노출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좀 대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문현철 호남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